이게 무슨 짓이야? 국은 누가 끓이니? 펄펄 끓던 소고기 국물이 한순간에 솥 밖으로 쏟아졌습니다. 서진의 팔과 손목으로 하얀 김이 치솟았고 살이 타는 냄새가 부엌에 퍼졌어요. 서진은 비명도 못 지른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뛰어들어온 시어머니는 쓰러진 며느리를 보자마자 서진이 아니라 바닥에 쏟아진 국부터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숨도 고르지 않고 내뱉은 한마디. 이 국 다시 끓여야 하는 거 아니야?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며느리, 붕대에 감긴 팔에서 진물이 배어나오고 있었는데도 시어머니의 첫 걱정은 며느리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국이었습니다. 제사였습니다. 집안 체면이었습니다. 13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아파도 쉬지 못하고 한 번도 고맙다는 말조차 듣지 못했던 며느리 서진. 그날 몸이 먼저 무너졌고 그제야 이 집안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늘 입 다물고 있던 남편 민우가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입을 엽니다. 그럼 원래부터 잘못된 겁니다. 과연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3년 동안 며느리 혼자 짊어져야 했던 진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공간으로 따뜻한 기운이 함께 전해지도록 마음 다해 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침묵이 무너지고 진실이 드러난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윤서진입니다. 올해 60을 바라보는 나이이고 결혼한 지는 어느덧 3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늘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왔지. 정작 제 이름으로 불린 시간은 많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가슴에 묻어두고 살았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아마 제 마음을 그대로 이해하실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많은 어머니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늘 그렇듯 제사 하루 전이었습니다. 부엌은 아침부터 숨이 막힐 듯 더웠고 냄비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으며 참기름 냄새와 마늘 냄새와 고기 냄새가 뒤섞여 마치 전쟁터처럼 소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부엌 한가운데 서서 쉼없이 국을 젓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서 있었는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저릿저릿했고 허리는 굽어 있었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지만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제 사상에 올릴 음식이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날 저는 몸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날부터 열이 나고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질했지만 병원에 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아프다고 쉬는 사람이 아니었고 저는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을 한 알 삼키고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앞치마를 둘러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문 밖 거실에서는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다 몸이 불편하다. 허리가 아프다. 손목이 시리다. 각자 이유는 많았지만 늘 부엌에 서 있는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과 부엌으로 가며 저는 너무 두껍다. 국은 왜 아직도 안 되느냐. 나물은 색이 죽었다.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던졌습니다. 저는 그 말들에 고개만 끄덕이며 더 빨리 더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그날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오래 끓여두었던 큰 냄비를 옮기려다 눈앞이 갑자기 캄캄해졌고 귀에서 삐 소리가 나며 세상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순간
냄비가 손에서 미끄러지며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끓던 국물이 제 팔을 타고 흘러내렸고 순식간에 피부가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숨이 막혀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고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팔을 부여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놀라서 굳어 있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으며 누군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다가온 시어머니는 제 팔을 보지도 제 얼굴을 보지도 않은 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은 살았어. 제 사상에 국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이 집에서 그저 음식 만드는 손이구나. 쓰러져도 걱정받지 못하는 도구 같은 존재구나. 그 깨달음이 화상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제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모습을 본 순간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어머니께 크게 말하지 않던 사람이 그날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국이 먼저입니까?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고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침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아는 채 신발도 제대로 신기지 못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말은 지금도 제 귀에 선명합니다. 그래도 국은 다시 끓여야지.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고 저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얼굴에 닿았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드디어 어디에서 벗어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 가족에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이야기들이 하나씩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현관문이 닫히고 차가운 공기가 제 뺨을 스쳤을 때 저는 그저 병원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안겨 집을 나서는 일이 이렇게 낯설고 또 서러운 일이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까지도 저는 제 안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던 마음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국이 쏟아지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제 안에는 금이 가고 있었고 그 금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십수년 동안 쌓인 인내와 체념과 눈물 위에 조용히 생겨난 실금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 있으면서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자정이 조금 넘자 몸이 갑자기 오싹오싹 떨리기 시작했고 이불을 덮어도 그 한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가까워질 무렵에는 오히려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목은 바싹 말라 있었고 머리는 심장이 뛰는 박자에 맞춰 욱신거리며 아파왔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2번이나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는 것도 이불 속에서 혼자 떨고 있었다는 것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십수년 동안 이렇게 편히 자는 법을 배웠구나. 내 고통 옆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잠드는 법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익혀버렸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있자 창문 밖을 지나가는 차 불빛이 희미하게 천장 위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머리 뒤쪽에서는 둔탁한 통증이 계속 밀려왔고 온몸의 마디마디는 누군가 모래주머니를 얹어놓은 것처럼 무겁고 뻣뻣했습니다.
손가락 끝까지 쑤시듯 아파왔고 주먹을 쥐려 하면 손가락 하나하나가 따로 아우성치는 것 같았습니다. 탁상 시계를 바라보니 새벽 3시 47분. 알람이 울리기까지 딱 13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잠깐 생각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못 일어나겠다고 말해볼까? 오늘만큼은 누군가에게 대신해달라고 부탁해볼까? 하지만 곧 머릿속에는 너무도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생선이 싱싱하지 않으면 조상님이 다 한다. 나물이 제대로 안 되면 집안 망신이다. 며느리 하나 제대로 못 가르쳤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26살에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들었던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들이 사랑의 가르침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 애썼고 더 많이 참았습니다.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말하지 않았고 밤늦게까지 부엌에 서 있어도 웃으며 버텼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집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1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규칙을 지키고 있었고 여전히 제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가 되자 알람이 울렸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이 알아서 일어나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이 발바닥을 찌르듯 차갑게 느껴졌고 그 한기가 다리와 허리를 타고 올라와 이미 아픈 관절을 다시 한번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뒤척이다가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화장실로 가서 찬물을 받아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순간 잠시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너무도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창백한 얼굴과 짙은 눈 밑 그림자, 말라 갈라진 입술. 그 얼굴은 오랜 세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돌리고 약을 하나 삼킨 뒤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마음속 어딘가에서 힘을 끌어모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외투를 걸치고 장바구니를 들고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 거리로 나섰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텅 빈 거리는 유난히 조용했고 겨울 공기는 제 뺨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올라왔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그 고요한 거리 위를 제가 혼자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래시장에 도착했을 때 하늘 가장자리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벌써 좌판을 펼치고 있었고 바다 냄새와 흙 냄새와 마늘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저는 늘 해오던 대로 좌판을 하나하나 돌며 자연산 생선을 고르고 국산 고사리를 고르고 소고기와 두부와 나물과 밤과 대추를 샀습니다.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돌아올 잔소리가 더 무섭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값을 깎지도 않았습니다. 카드는 어느새 60만 원이 넘게 긁혀 있었고 그 돈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아무도 제사 비용을 챙겨준 적이 없었고 그런 비용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 4개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열은 더 올라 있었고 눈앞은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언제 주저앉을지 모를 만큼 비틀거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에는 30가지 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하루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될 줄을. 조용히 금이 가 있던 제 삶이 해가 지기 전에 완전히 갈라질 줄을. 그리고 이 뒤로 이어질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게 될지를 말입니다. 오후 햇살이 마당에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내리쬐던 빛이 어느새 누렇게 기울어 담장 너머 감나무 그림자를 바닥에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지요. 서진은 그 그림자 위를 천천히 밟으며 시댁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몸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손가락에 파고드는 장바구니의 무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오르내리던 열 때문이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살짝 답답해졌습니다. 눈앞이 순간순간 흐려졌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 시집 온 뒤로 서진에게 멈춘다는 선택지는 한 번도 주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서진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택배 상자였습니다. 마치 주인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떡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크림색 포장지에 공단 리본이 곱게 묶여 있었고 박스 옆면에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백화점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포장만 봐도 값이 만만치 않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복래 씨는 그 상자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코끝에 돋보기 안경을 걸친 채 마치 귀한 보물을 대하듯 물건을 하나하나 꺼내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최상급 한우가 비닐 포장 안에서 반짝이고 있었고 송이버섯은 고급 종이에 곱게 쌓여 품질 보증서와 함께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두꺼운 종이에 금색으로 찍힌 글씨들이 괜히 사람 마음까지 위축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상자 값이면 서진이 한 달 동안 손에 쥐는 돈보다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값비싼 물건들은 누군가 편안한 소파에 앉아 카드 번호 몇 번 누르는 것으로 이 집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접히고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표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는 거의 보여주지 않던 표정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한우 한 덩이를 들어 올리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노래하듯 부드러웠습니다. 유라는 참 센스가 있어. 그렇게 바쁜데도 이런 걸 꼭 챙겨보내고. 이게 진짜 알뜰한 며느리지. 그 말이 거실에 퍼지는 순간 서진은 현관 앞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두 팔은 이미 떨리고 있었고 장바구니 손잡이는 손바닥에 빨갛게 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오늘 자기 돈으로 60만 원어치 장을 봐왔습니다. 제사 음식에 쓸 재료를 가장 신선한 것으로 고르느라 시장 3군데를 돌았고 열이 오르는 몸으로 몇 시간을 걸어 다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물속을 헤치듯 무거웠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서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고생했네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서 장바구니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서진을 맞이한 것은 말보다 더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마치 이 집 안에서 서진만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분명 여기 서 있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 옆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은 언제나처럼 서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 앞에 설 사람, 칼을 잡을 사람, 손이 거칠어질 사람, 그 자리는 늘 서진의 자리였습니다. 큰 며느리 유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 집에 들른 적도 없었습니다. 불 앞에서 땀 흘린 적도 냄비를 닦느라 손이 갈라진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카드 번호 몇 번 누른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칭찬은 온 집안의 노래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는 둘째 며느리 소정이 편하게 누운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연예인들이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집안에 가볍게 흘러다녔습니다. 탁자 위에는 반쯤 먹다 만 과일이 놓여 있었고 소정은 푹신한 담요에 발을 파묻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뭐 도와줄 거 없어요? 소정은 허리를 한번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아, 요즘 허리가 좀 안 좋아서. 나중에 상 차릴 때 도울게.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서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늘 결국 서진 혼자 부엌에 남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온 서진은 장바구니를 조리대 위에 내려놓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창문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볼은 움푹 꺼져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23세 이 집에 들어오던 날 초롱초롱하던 눈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은 다시 자동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생선을 꺼내고 채소를 씻고 고기를 썰 준비를 하면서도 머리는 계속 핑핑 돌았습니다. 몸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아주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조용한 균열이 곧 멈출 수 없는 흐름으로 바뀌게 되리라는 것을. 이 집 안에 고요하게 깔려있던 질서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때 부엌 문 쪽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조용히 들려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살며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희미하고 머뭇거리는 빛이었습니다. 마치 그 빛조차도 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를 망설이고 있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진은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맨발이 차가운 바닥에 닿아 있었지만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자기 몸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떤 곳은 납덩이처럼 무겁고 어떤 곳은 바람에 떠 있는 것처럼 붕 뜬 느낌이었습니다. 밤새 몸속에서 타오르던 열은 뼈마디까지 파고들어 관절 하나하나를 비틀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어깨와 허리와 무릎이 깊고 끈질기게 쑤시고 있었고 머리는 심장 박동에 맞춰 욱신거렸습니다. 맥박이 뛸 때마다 눈 뒤쪽에서 무언가가 세게 밀려오는 듯한 압박감이 몰려왔습니다. 간밤에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부터 새벽이 될 때까지 이불을 덮었다 걷었다 하며 계속 뒤척였습니다. 끓어넘치는 냄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지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꿈인지 환청인지 모를 소리로 귀를 울렸습니다. 손은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몸의 나머지 부분은 어딘가 멀리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밤을 넘기고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제사 당일이었습니다. 30가지가 넘는 음식과 수십 명의 손님과 몇 시간씩 이어질 요리와 상차림과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진의 몸은 겨우 버티고 서 있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옆에서 박민우가 몸을 움직였습니다. 아내가 침대 끝에 앉아있는 기척에 잠이 깬 것이었습니다. 팔꿈치를 짚고 몸을 일으켜 서진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는 안쪽으로 움츠러들어 있었고 매트리스 끝을 잡은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는 손을 대기도 전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아내의 이마에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손끝으로 전해지는 열기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열은 미지근한 감기 기운이 아니었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겁고 위험할 만큼 강한 열기였습니다. 피부는 바싹 마른 종이처럼 건조했고 숨결에서도 뜨거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손을 거두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걱정이 앞서다 보니 말투는 의도와 달리 조금 날카롭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만 버티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사만 끝내면 된다고요. 내일은 쉬겠다고요. 내일은 꼭 몸을 챙기겠다고요. 내일. 그 말은 지난 13년 동안 셀 수 없이 반복된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는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일은 언제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서진을 기다리고 있었고, 잡으려고 하면 사라지는 그림자 같은 말이었습니다. 오늘은 희생해야 하고 내일은 달을 거라는 이유는 늘 있었지만 내일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침대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앉아 아내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것도 어머니께 전화해
서진이 너무 아파 요리를 못한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며느리는 부엌에 서야 한다는 오래된 질서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질서를 건드리는 법을 그는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진은 겨우 몸을 일으켜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살얼음 위를 걷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옮기다가 문턱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한 손으로 문틀을 짚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고 이내 복도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우는 자기 침묵의 무게와 함께 침대에 혼자 남아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편한 거짓말이 곧 벗겨지게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부엌은 이미 전쟁터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모든 버너에 파란 불꽃이 타오르고 크고 작은 냄비들이 빼곡히 올라가 보글보글 다급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김이 굵은 기둥처럼 피어올라 천장에 모이며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고 창문은 완전히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조리대에는 반쯤 완성된 음식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나물과 전, 반죽과 양념에 재워진 고기들이 각자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접시와 그릇들이 위태롭게 탑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열 때문에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은 거의 본능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째 쉼없이 일하고 있었지만 정신은 라디오 신호처럼 잡혔다 끊겼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가스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몸속에서 타오르는 열이 겹쳐 피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사막의 신기루처럼 일렁이기 시작했지만 서진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음식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엌 입구에는 시어머니 복례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전이 너무 두껍다며 산적 색깔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느냐며 국은 다 되었느냐며 말들이 작은 돌멩이처럼 날아왔습니다. 서진은 말없이 불 세기를 조절하며 거의 다 됐다고 조금만 덜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한 번도 완전히 다 된 적은 없었습니다. 서진은 뒤쪽 가스레인지에 놓인 큰 냄비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새벽부터 끓이고 있던 소고기 육수였습니다. 냄비 손잡이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이 서진의 시야를 덮쳤습니다. 부엌이 왼쪽으로 크게 기울어지며 천장과 바닥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귀에서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고 무릎에서 힘이 빠져 몸이 종이처럼 접혔습니다. 손은 냄비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못한 채 부딪혀 버렸고 그 충격에 무거운 냄비가 기울어졌습니다. 안에 담겨있던 국물이 한쪽으로 쏠리며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끓는 온도의 뜨거운 액체가 공중으로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했고 그 김이 천천히 피어오르는 장면이 서진의 흐릿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시간이 느려진 것처럼 그 순간은 길게 늘어져 있었고 서진은 그 뜨거운 국물이 자신의 쪽으로 떨어져 오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방울이 피부에 닿는 바로 그 순간 부엌 안의 공기가 갑자기 멈춘 것처럼 느껴지며 아직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직전의 고요가 천천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차갑고 밝았습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형광등 불빛은 밤낮의 구분도 없이 하얗게 번져 있었고 그 빛은 사람 얼굴에 남아있는 온기마저 씻어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벽은 옅은 연두색이었고 그 색은 편안해서가 아니라 때가 덜 타고 관리가 쉽다는 이유로 선택된 색이었습니다.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이 아니라 오래 머물러도 기억에 남지 않게 만든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기에는 소독약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고 금속과 약품이 섞인 특유의 병원 냄새가 숨을 쉴 때마다 목 안쪽을 찔렀습니다. 복도 끝쪽에서 아이가 울고 있었고 간호사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래는 소리가 얇은 커튼 너머로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이 이곳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된다는 듯 누구 하나 놀라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아내의 침대 옆에 놓인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사이에 끼고 고개를 숙인 채 하얀 붕대에 감싸인 서진의 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도 화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펄펄 끓던 국물이 팔과 손목을 덮쳤고 피부는 벌겋게 부풀어 물집이 잡혀 있다고 했습니다. 몇 주 동안은 조심해서 치료해야 하고 흉터가 남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운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국물이 조금만 더 뜨거웠더라면 얼굴이나 목을 덮쳤더라면 영구적인 손상으로 남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민우의 귀에는 그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운이 좋았다는 말이 왜 이렇게 허전하고 아프게 들리는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진통제의 영향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천천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고 그 얼굴은 마치 몇 해를 한꺼번에 건너뛴 사람처럼 지쳐 보였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기억보다 깊어져 있었고 볼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민우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언제부터 아내의 얼굴에서 웃음보다 피로가 먼저 보이기 시작했을까? 언제부터 자신은 이 변화를 못 본 척하고 살았을까? 사실 그는 보고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의 일상에서 늘 거기 있었지만 마치 집안의 가구처럼 배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밥이 차려져 있었고 밤에 돌아오면 집은 조용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민우는 그 수고를 묻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던 아내를 보면서도 피곤하냐고 묻지 않았고 제사 준비로 밤늦게까지 부엌불이 켜져 있어도 옆에 가서 함께 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내의 음식과 말투와 태도를 지적할 때도 그는 늘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원래 그런 거라고, 전통이 그렇다고, 여자들 일에 남자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전통은 서진을 병원 침대에 눕히지 않았습니다. 침묵한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민우는 그 사실을 이제야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 이름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받으면 어떤 말이 돌아올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가 엉망이 됐다는 말, 국을 다시 끓여야 한다는 말, 집안 체면을 생각하라는 말. 서진의 고통보다 제사상이 먼저 떠오를 것이 뻔했습니다. 민우의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망설이다가 천천히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동이 멈추자 방 안은 잠시 더 무거운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잠시 뒤 다시 전화가 울렸지만 그는 또 거절했습니다. 곧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국 다시 끓여야 해. 언제 와라는 짧고 날카로운 문장이었습니다. 민우는 그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붕대 아래로 가느다란 숨결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쉬지 않고 이 집안을 위해 일하다가 결국 몸이 먼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첫 번째 관심은 아내의 안부가 아니라 국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우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기 가족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왔는지, 어떤 희생을 강요받아왔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자신이 어떻게 함께했는지를요. 민우는 서진의 손을 2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붕대가 감기지 않은 쪽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수년 동안 설거지와 청소와 새벽 시장의 찬바람 속에서 닳아버린 손이었습니다. 그는 그 손등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마음속에서 깊은 부끄러움이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평화를 지키겠다는 이유로 침묵을 선택했고
그 침묵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의자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은 채 형광등 불빛 아래서 가만히 숨을 골랐습니다. 복도에서는 여전히 바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고 소독약 냄새는 여전히 공기 중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래 잠들어 있던 어떤 결심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눈을 뜨면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남편으로 남아있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앞으로 이 가족 안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 채 조용히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우와 서진이 함께 사는 집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머물러 있었어요. 소란도 없었고 큰 말소리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오래 묵은 말들이 천장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조용하고 무거운 평화가 흘러가고 있었지요. 아침이면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어 나무 바닥 위에 따뜻한 무늬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두면 겨울 공기가 은근히 들어와 방 안을 맑게 씻어주었고 연고와 한약이 섞인 냄새가 집안에 은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누군가 아프다는 흔적이면서 동시에 누군가 돌보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대부분의 시간을 창가에 놓인 의자에서 보냈습니다. 붕대를 감은 팔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바깥을 바라보곤 했지요. 의사 말로는 상처가 아물고 있다고 했지만 몸은 아직 그날의 뜨거움을 기억하고 있는 듯 따끔거렸습니다. 살갗은 얇고 예민해져 있었고 마음도 그와 비슷하게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피로가 이제야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처럼 서진은 자주 잠이 들었습니다. 낮잠을 자다 깨면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고 다시 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민우의 눈에는 더 아프게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내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얼마나 오래 참고 살아왔는지를 이제야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우는 말없이 집안을 움직였습니다. 밥을 지어 가져다 주고 물을 데워 붕대를 갈아주고 약 먹을 시간을 챙겼습니다.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늘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서툴러서가 아니라 미안함과 후회가 섞인 떨림이었습니다. 붕대 아래 보이는 붉은 상처를 볼 때마다 민우는 그 자리에 자신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시간들, 모른 척 고개를 돌렸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저 상처 위에 겹겹이 얹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셋째 날 아침 서진이 눈을 떴을 때 민우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다치지 않은 손으로 그의 어깨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다들 원래 그런 거라고, 나으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거라고, 괜히 일 키울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말을 들었지만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문 하나가 마음속에서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그 문은 이대로 두자라는 생각의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저녁 전에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코트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댁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길은 마치 오래된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건너가는 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좁아지는 골목과 오래된 담벼락, 낡은 기와 지붕이 그를 맞이하고 있었고 어린 적부터 등에 지고 살아온 무게가 다시 어깨 위에 얹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무게가 조금 달랐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될 것 같은, 아니 내려놓아야만 하는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시댁에 들어서자 늘 있던 풍경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앉던 자리에, 형수들은 늘 하던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사흘 전의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이지요. 어머니는 국이 없어서 제사가 엉망이었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민우는 앉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 사람씩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아내가 이 집안을 위해 해온 일들을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아플 때도 쉬지 못하고 해왔던 일들, 아무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을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말들이 거실 안에 차분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내가 혼자 제사를 준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집안이 계속 제사를 지내려면 다 같이 나눠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이렇게 해왔어라고 말했지만 민우는 그럼 원래부터 잘못된 겁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의 가슴에 오래 남을 판결문처럼 공중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밖으로 나와 깊이 숨을 들이쉬자 겨울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민우는 가슴을 활짝 열고 숨을 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서진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아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라고, 늦었지만 앞으로 평생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은 오래 참아온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야 내려놓아도 되는 짐을 내려놓게 된 사람의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투명인간처럼 살아왔던 시간 끝에서 드디어 자신이 보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이었지요. 서진은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분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이제 괜찮다라는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꺼져 있던 마음속 작은 등불 하나가 그날 조용히 다시 켜졌습니다. 그 불빛은 크지 않았지만 집안을, 그리고 두 사람의 앞날을 비추기에 충분한 빛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새로운 길 위에 올라서고 있었습니다.